안녕하세요. 태아의 듣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나는 멈춘 비행기의 승무원입니다 예요. 오랜 기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항공사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싶어요. 코로나로 비행을 하지 못했던 한 승무원이 코로나 이전에 자신의 경험담으로 책을 썼는데 승객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책 읽는 것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계속 저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낭독 시작합니다. 나는 멈춘 비행기의 승무원입니다. 우은빈 지음, 출판사 애플북스. 우리는 서로를 응원한다.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앞쪽 승객들이 다급하게 손짓했다. 기내 제일 뒤쪽에 앉아 있어 거리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었으나 이쪽으로 빨리 좀 와보란 말 같았다. 안전 고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안전을 위해 승무원도 착석을 해야 하기에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제스처로 양손을 펼쳐 내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는 소리가 띄엄띄엄 크게 들려와 아이가 우는 줄로만 알았다. 울산에서 김포로 향하는 비행이었기에 비행시간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좌석 벨트 착용 사인이 꺼지자마자 곧바로 기내로 나섰다. 앞쪽으로 걸어갈수록 우는 소리가 크고도 선명하게 들려왔다. 급히 다가가 보니 중년 여성 승객이 아이처럼 울먹이고 있었다. 나는 비행 공포증을 앓는 승객임을 직감했다. 승객의 좌석은 3A로 창가 쪽이었다. 마침 승객역 좌석이 비어있는지라 냉큼 앉았다. 손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거라도 있을까요? 승객은 숨 넘어갈 듯 울면서도 말을 이었다. 내가 비행기 15년 만이야. 여행도 안 다녀 무서워서. 역시 비행 공포증 승객이었다. 이런 경우에는 안전 관련 사항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정서적인 공감이나 위로보다는 승객이 이 비행에서 안전하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납득시켜야 하는 것이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런데 오늘 비행은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비행기는 여행 거리상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통하잖아요. 게다가 이 항공기는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설계된 항공기입니다. 패닉 승객이 울음을 그치지 않아 나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특히 오늘 기장님은 땡땡 항공에서 25년 이상 비행한 베테랑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항공사에서 특별히 스카우트해서 모셔온 분이에요. 저는 예전에 일본의 땡땡 항공에서 근무했어요. 일본 사람들 얼마나 꼼꼼하고 섬세한지 아시죠? 그곳에서 배운 안전의식으로 매 비행마다 안전 및 보안 점검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데요. 저 승무원은 신입인데 안전훈련에서 1등을 했어요. 오늘 비행은 완전 어벤져스 팀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손님 안전을 책임질 테니 안심하세요. 차분한 상태에서 들으면 모두 거짓말임을 단번에 알 테지만 다른 뾰족한 수가 없었다. 이 모든 말이 무색하게끔 승객은 더 크게 울어젖혔다. 나는 함께 심호흡하자며 들숨과 날숨을 과장되게 선보였다. 그때였다. 한 승객이 심리상담가라고 신분을 밝히며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신입 승무원이 이를 귀띔해 주었고 나는 화색이 되어 승객에게 심리상담가분을 소개해드리겠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승객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으로 쏘아붙였다. 사무장님이 책임진다면서요.
책임지겠다면서요.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안전은 책임지는데 상담은 전문가분이 저보다 낫지 않겠냐고 말하다가 승객이 눈을 희번떡거리는 걸 보면서 다시 심호흡이나 하자고 했다. 결국 나를 제외한 승무원들이 서비스를 이어나갔고 나는 승객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비행기가 살짝 흔들릴 때마다 동요하며 쉽게 진정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화로 주의를 돌리고자 했다. 승객은 한평생 비행기와 놀이공원을 무서워하며 산 사람이었다. 그 와중에도 주변 승객들이 힐끔거리는 게 느껴졌다. 내가 잘 대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본다는 생각에 더 긴장되었다. 승객을 침착하게 만들어도 본전이고 소란이 계속되면 승객 한 명 제대로 휘어잡지 못하는 사무장으로 격화될 것이라는 생각뿐이었다. 문득 15년 만에 비행기를 타는데 왜 하필 오늘 우리 비행기를 탔는지 궁금해졌다. 어느 정도 울음을 그친 승객이 코를 훌쩍이며 답했다. 울산에서 서울 가는 KTX가 5만 원인데 오늘 우리 비행은 3만 원이어서 탔다는 간단한 자본주의 이치가 담긴 대답이었다. 할 말이 없어 고개를 끄덕이자 승객은 창밖을 보며 몸을 떨었는데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끼어들었다. 하늘이랑 구름 좀 보세요. 이런 풍경 처음이지 않으세요? 승객이 드디어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예쁘네요 하고 말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비행기가 크게 흔들리자 이성을 잃은 승객이 앞좌석 위로 솟아있는 남성 승객의 머리칼로 손을 뻗으며 외쳤다. 아! 나 이거 잡을래. 앞좌석 승객의 머리는 탈모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나는 너무 놀라 내 정수리를 들이밀었다. 아니에요. 제 머리 잡으세요. 제가 머리카락도 더 길고 잡기 편해요.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뭐라고 짓거리는지도 모른 채 일단 내뱉고 본 거다. 옆에서 승객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그제야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착륙까지 이제 20분밖에 남지 않았다. 사무장으로 기내를 총괄 책임지는데 계속 앉아만 있을 수는 없었기에 승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일어났다. 승객의 손을 꼭 잡으면서 다 왔다고 10분대여야 체감상 적게 느껴질 것 같아서 5분을 깎아 15분이면 된다고 말해주었다. 자리를 뜨면서도 승객이 혼자 앉아있을 일이 걱정되었는데 한 손님이 전직 승무원임을 밝히며 다가왔다. 비행 중 승객이 도로 패닉 상태가 되면 본인이 옆자리로 가서 돕겠다고 했다. 나는 부디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혹시 몰라 심리 상담가 분에게도 다가가 승객에게 다시 패닉 현상이 찾아오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심리 상담가 승객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입을 뗐다. 아까는 정말 잘하셨어요. 비행 공포증 승객에게 급조해서 내뱉은 말이 심리 상담가를 비롯해 다른 승객에게도 다 들렸을 거란 생각에 부끄러워서 그저 아니라고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패닉 승객이 다시 소리를 질렀는지 착륙 사인이 울리기 직전에 전직 승무원 승객이 옆자리로 옮기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승무원 좌석에 앉은 채로 낮게 한숨을 쉬었고 비행기는 무탈히 착륙했다. 비행을 마친 나는 좀비처럼 집으로 돌아갔고 이후 그날 일을 잊고 지냈다. 바로 다음 날에도 다다음 날에도 평소처럼 비행을 했다. 그런데 그날의 비행을 잊지 않으신 분이 하나둘 나타났다. 승객 2명은 회사로 칭송 카드를 써서 보내주었는데 사무장이 승객을 진정시키며 달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내용이었다. 심리 상담가 승객은 며칠 뒤 다시 우리 항공기에 탑승해 다른 승무원을 통해 직접 쓴 책을 내게 전해주었다. 책의 첫 장에는 사인과 함께 승객의 안전과 마음까지 챙기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화이팅!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감시가 아닌 응원의 눈길이었음이 그제야 와닿았다. 새삼스레 안전한 비행이란 실로 승무원이 승객과 함께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게 돌아온 과분한 격려 덕분에라도 그날 비행을 잊지 않아야겠다고
잊지 못할 비행이라고 되새겼다. 벗어날 수 없는 승무원상의 늪. 승무원을 향한 두발 및 행동 규제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승무원에게 가해지는 압박은 승무원을 희망하는 준비생, 승무원 학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과 어린 친구들에게도 고스란히 내려옵니다. 이것이 더욱 바로잡아야 할 이유인 것 같아요. 과거 나의 SNS 계정에 올린 "승무원은 커피도 못 마시나요? 그래." 이런 댓글이 달렸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승무원이 되어 비행만 하던 나는 승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존재를 놓치고 말았다. 나는 승무원이 꿈도 아니었고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에서 승무원이 되고 싶었다. 돈이 없어 해외여행도 못 가봤는데 일하면서 여행까지 할 수 있다니 일석이조다 싶었고, 이름 없는 수도권 대학에 스펙도 뛰어나지 않은 내가 대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승무원 직종뿐이라고 생각했다. 항공사의 일반직은 합격자들 스펙이 어마어마하던데 그나마 서류 전형 문턱이 낮고 면접 비중이 높은 승무원 직종은 일단 면접이라도 볼 수 있으니 여기서 제대로 어필하면 되겠다 싶었다. 일단 도전해보기로 결심한 이상 해당 직업군이 요구하는 부분은 맞춰야 한다고 여겼다. 취업 준비생인 나는 그들이 세워놓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애쓸 수밖에 없었다. 내가 경험한 면접 풍경을 떠올려본다. 5명에서 8명이 반팔 블라우스에 무릎을 살짝 덮는 기장의 치마를 입고 일렬로 워킹에서 면접장에 들어가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선다. 내가 최종 면접을 봤던 한 항공사에서는 면접관들이 더 가까이 오라고도 요구했는데 그 말이 끝나면 일제히 면접관의 테이블 바로 앞에 바짝 붙어 섰다. 승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크게 새삼스럽지 않은 절차였다. 성인 기준 양팔 간격보다 가까이 마주서서 질문에 답했다. 면접관의 팔자주름과 입술 각질이 일어난 것까지 너무 잘 보여서 부담스러웠는데 그거야말로 면접관들이 바라는 점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다. 나는 내 코와 양 볼에 벌어진 모공이, 오른쪽 얼굴에 동그랗게 팬 작은 흉이, 대기 시간 동안 들뜬 화장이 면접관에게 얼마나 적나라하게 보일지 내내 신경 썼다. 다른 항공사 면접에서는 다리를 그 정도밖에 못 붙이냐는 소리도 들었다. 다리를 일자로 붙이는 게 승무원으로 일하는데 큰 도움이라도 되는 모양이었다. 나는 스터디원들과 모의 면접을 할 때에도 각종 압박 스타킹을 신고 9cm 구두를 신은 상태에서 두 무릎을 붙이고 서 있는 연습을 했다. 다 같이 강남역 성형외과에서 그나마 싸다는 턱 보톡스도 맞았다. 누구는 입꼬리 올리는 시술을 받았다. 나는 헬스장까지 다니며 하체 근력을 키워 무릎을 붙여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끝내 두 무릎은 붙지 않았다. 면접관들이 다리를 슬쩍 볼 때마다 동떨어진 무릎이 움찔하며 부들부들 떨렸다. 다리와 몸매를 훑어보는 게 우리들 면접에선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수순이었다. 몸과 신체 부위의 총합으로 취급받는 기묘한 경험이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항공사는 다리가 예뻐야 한다더라는 카더라가 유행이었다.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와 외국어 공부도 중요했지만 외모 관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류 합격 발표가 있는 날에는 좀 잘한다 싶은 메이크업 숍은 전화 연결조차 어려웠다. 핸드폰 몇 대를 동원해가며 예약 전쟁을 치렀다. 면접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국 승무원 이미지의 화장과 머리카락 한 오라기도 삐져나오지 않은 쪽머리를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였다. 당시에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당연한 준비 과정이라고 여겼다. 승무원은 단아한 이미지로 예쁘고 날씬하니까. 떨어지면 내가 그만큼 예쁘지 않고 날씬하지 않으니까.
나는 떨어질 때마다 애꿎은 내 외모를 탓하며 면접장에서 보았던 나보다 예쁘고 늘씬하며 키 큰 아이들을 떠올렸다. 나는 점점 말라갔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했다. 8번 낙방 끝에 어렵사리 승무원이 된 후 동료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이런 소리가 오고 갔다. 근데 걘 승무원상은 아니지 않아? 그렇게 말함으로써 본인의 몸과 얼굴은 승무원 이미지에 근접하여 승무원이 되었다고 자부하는 듯 했다. 항공사가 요구하는 머리색과 헤어스타일과 화장법과 얼굴로 비슷비슷해진 우리는 그렇게 승무원상이 되어 승무원상이 아닌 누군가를 우습게 여기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우린 이미 합격했고 승무원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안심했다. 어쩌면 아리따고 여리여리한 이미지로 보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인스타그램에서 샵 예비 승무원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6만 4천 개의 게시물이 나온다. 한눈에 봐도 예쁘고 날씬한 데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다. 항공학과 유니폼을 입고 항공기 실물 모형 속에서 승무원처럼 안전점검을 하는 사진도 눈에 띈다. 한 친구가 그 사진에 댓글을 달았다. 완전 승무원상인데 유유. 나는 이 말이야말로 우리 사회와 항공사가 승무원 직종을 꿈꾸는 여성들에게 들이민 폭력의 증거라고 생각한다. 승무원상. 이 말은 이미 폭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비행하면서 항공학과를 졸업한 후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 후배는 교수님이 이번 여름방학 때는 꼭 코 수술 좀 해서 오라고 했어요 라고 말했으며, 다른 후배는 너 그 몸무게로 비행기 타면 비행기가 뜨겠니? 라는 소리까지 들었단다. 학교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과도한 외모 지적과 성형수술 권유였다고 한다. 내가 경악하는 표정을 지으니 그들은 허탈하다는 듯 말했다. 놀랍겠지만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게 폭력이 아니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물리적인 통증을 수반하는 폭력만이 폭력이 아님을 우린 잘 알고 있다. 사람이 사람에게 어디 좀 뜯어고치라는 말을 그렇게 쉽고도 뻔뻔하게 해도 되는 걸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믿음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 버젓한 대학교 전공학과에서 교수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까닭은 단 하나. 한국항공사 승무원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외모와 몸매가 꼽히기 때문이리라. 그러니 승무원을 배출하는 항공학과에서는 더 예뻐지고 더 말라야 한다고 당당히 얘기하는 것이다. 떨어지면 예쁘지 않고 마르지 못한 학생 본인 탓으로 돌리기에 참 간편하고 쉬운 논리다. 제자의 취업을 위한 따끔한 사랑의 충고쯤으로 포장되겠지만 사실은 폭력이다. 승무원 화장품, 승무원 성형수술과 시술, 승무원 눈썹과 왁싱 등 승무원을 내세운 카피가 여전히 곳곳에서 보인다. 예쁜 승무원 언니들이 필수로 하는 땡땡 같은 문구는 대중에게 각인된 승무원의 이미지를 너무 잘 알기에 활용한 마케팅일 것이다. 승무원만큼 이미지 메이킹이 하나의 준비 과정으로 여겨지는 직종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배우다. 그런데 요즘은 이목구비 뚜렷하게 예쁘고 잘생긴 배우만 스크린을 점령하지 않는다. 개성파 배우니 연기파 배우니 자신 그대로의 고유한 매력을 살린 마스크로 각광받고 있다. 왜 승무원 직종은 아직도 하나같이 똑같은 장난감 병정의 모습을 강요받고 있는가? 내가 아무리 이런 글을 써도 대기업인 항공사는 싫으면 말아. 그래도 하려는 애들 줄 섰어 라는 생각으로 변화의 목소리를 무시하면 된다. 아니, 무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성형외과는 값비싼 미용 시술을 문의하는 친구들로 붐비고 강박적인 운동과 섭식장애로 시간을 보내고 방구석에선 손거울로 얼굴 이곳저곳을 뜯어보다가 샵 승무원 해시태그가 달린 현직 승무원 사진 84만 개와 자신을 비교하며 자괴감을 느끼고 있으리라. 승무원으로 일하고 싶을 뿐인데 취업을 준비할수록
우리는 승무원 상이 되어가며 자신만의 특유한 색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린다. 그렇게 우리는 장난감 병정이 된다. 항공학과를 졸업한 사촌동생에게 꿈꾸는 미래를 물었다. 사촌동생 역시 항공학과 진학 후 승무원을 준비하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막힘없이 대답했다. 오랜 시간 그려온 모습인 것처럼. 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은 승무원이 바지에 운동화 차림으로 성큼성큼 복도로 들어와요. 기내 안전 방송을 마치고는 어피어런스와 화장 무너짐을 걱정할 필요 없는 맨 얼굴로 오버헤드 비늘을 닫고 여기저기 안전 점검을 해요. 비행 중간중간 코에 땀방울도 맺히고 잔머리도 삐져나오지만 옷소매로 쓱 닦고 머리를 다시 짱짱하게 묶은 뒤 당당하게 기내 서비스를 해나가는, 그러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기라도 하면 승객들의 안전 요원이 되어주는 그런 승무원들이라는 비행기에 탑승하는 미래를 꿈꿔요. 그가 말하는 미래는 영 오지 않을 것만 같아 맥 빠진 웃음부터 나왔다. 그런 날이 올까? 항공사가 먼저 나서서 범세계적으로 반가운 채용 규정을 수립하고 승무원 개개인의 행동에 지나친 규제를 가하지 않으며 노동 현장에서 인격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국내 한 신생 항공사는 2020년 젠더리스 유니폼을 도입하며 성상품화를 지향하고 안전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9년 영국의 A 항공사는 승무원이 화장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그리고 내가 면접봤던 국내의 한 항공사는 여전히 최종 면접에서 자사의 치마 유니폼을 입혀 지원자를 같은 기준으로 두고 면접을 진행한다. 유니폼을 입은 다음 면접관들의 가까이 오란 말에 반팔 간격으로 다가가 멀뚱히 서 있던 나는 나의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몸뚱이로 평가받고 있다 느꼈다. 면접장 바깥에서는 여행과 비행이 좋아서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도전해보고 싶어도 외적인 기준에 부합할 자신이 없어 일찌감치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본인 잘못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특정 직업을 향한 고정관념의 해체를 시도하는 게 맞는 것일까? 손거울보다는 승객의 안색을 볼 수 있다면,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자신을 위해서 승무원이 되어 함께 일하게 될 후배들과 수많은 준비생을 위해서도 전현직 승무원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매일같이 비행하는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승객의 안색을 살피는 일보다 손거울을 들여다보는 일이 중요할 수 없다는 것을, 안전 업무에 집중하기보다 몸에 딱 맞는 유니폼에 주의를 빼앗기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보이는 이미지에 신경 쓰느라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보다 동료와 즐거운 비행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더 가치 있음을 잘 안다. 서비스 최전선에서 승무원 업무를 몸소 수행하는 사람이 불편사항을 회사에 적극 건의하고 문화를 바꿔나가기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 나는 행정승무원으로 근무하며 객실 승무원 두발 자유화 시행을 위해 대표로 승무원 전원 의견을 취합한 후 상사와 대표이사에게 설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이사님에게 발표하는 날, 최대한 구체적으로 승무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게 관건이라 생각했다. 쪽머리를 하면 준비 시간이 늘어나고 새벽이나 이른 아침 비행은 더 일찍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피곤하다. 그 시간에 최신 업무 공지 재확인 등 본래의 안전 업무를 대비하는 게 맞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쪽머리를 하고 차나 택시를 타면 제대로 기댈 수가 없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기 때문에 불편하다 같은 이유로 이착륙 시 앉아있을 때에도 바른 자세가 불가해 거북목이 된다. 이는 곧 업무 피로도 증가로 이어진다.
이처럼 세세한 부분까지는 미처 몰랐던 대표 이사님에게 우리가 겪었던 괴로움이 오롯이 전해진 걸까? 대표님께선 발표가 끝나자마자 내일부터 바로 시행하라고 말씀하셨다. 부랴부랴 매뉴얼을 수정하고 공지사항을 작성한 다음 결제까지 받느라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하진 못했고 다다음 날부터 주발 자유화를 실시했다. 이후 한동안 승무원들에게 연락을 많이 받았다. 사무장님, 유유, 진짜 편해요. 시간도 안 잡아먹고 너무 좋아요. 회사를 떠나기 전 내가 해낸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다. 자율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발표할 자료를 만들고 있을 때 내 자리 뒤로 슬쩍 다가와 핀잔을 주던 타 부서 상사들이 있었고 자율화가 이루어지자 머리를 꼭 그렇게 풀어야 되겠느냐며 비행기에서 승무원을 보며 대놓고 불만을 표시한 상사도 있었다. 전원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무장도 단정하지 못할 것 같다며 우려하는 마음을 나타냈다. 이 모두의 헤어스타일보다는 승무원의 인권과 노동권이 더 중요하다고 가볍게 반박하며 넘겼다. 서비스 시에는 위생상 살짝 묵는다면 문제될 건 없다. 여성 승무원에게 몇십 년간 내려온 전통적인 이미지를 해치하는 일이다. 당연히 앓는 소리를 낼 것이다. 그것은 염려가 아니다. 볼멘 소리다. 신음 가득한 전통은 해체되어야 한다. 우리는 서로를 응원한다.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앞쪽 승객들이 다급하게 손짓했다. 기내 제일 뒤쪽에 앉아 있어 거리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었으나 이쪽으로 빨리 좀 와보란 말 같았다. 안전 고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안전을 위해 승무원도 착석을 해야 하기에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제스처로 양손을 펼쳐 내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는 소리가 띄엄띄엄 크게 들려와 아이가 우는 줄로만 알았다. 울산에서 김포로 향하는 비행이었기에 비행시간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좌석 벨트 착용 사인이 꺼지자마자 곧바로 기내로 나섰다. 앞쪽으로 걸어갈수록 우는 소리가 크고도 선명하게 들려왔다. 급히 다가가 보니 중년 여성 승객이 아이처럼 울먹이고 있었다. 나는 비행 공포증을 앓는 승객임을 직감했다. 승객의 좌석은 3A로 창가 쪽이었다. 마침 승객역 좌석이 비어있는지라 냉큼 앉았다. 손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거라도 있을까요? 승객은 숨 넘어갈 듯 울면서도 말을 이었다. 내가 비행기 15년 만이야. 여행도 안 다녀 무서워서. 역시 비행 공포증 승객이었다. 이런 경우에는 안전 관련 사항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정서적인 공감이나 위로보다는 승객이 이 비행에서 안전하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납득시켜야 하는 것이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런데 오늘 비행은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비행기는 여행 거리상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통하잖아요. 게다가 이 항공기는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설계된 항공기입니다. 패닉 승객이 울음을 그치지 않아 나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특히 오늘 기장님은 땡땡 항공에서 25년 이상 비행한 베테랑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항공사에서 특별히 스카우트해서 모셔온 분이에요. 저는 예전에 일본의 땡땡 항공에서 근무했어요. 일본 사람들 얼마나 꼼꼼하고 섬세한지 아시죠?
그곳에서 배운 안전의식으로 매 비행마다 안전 및 보안 점검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데요. 저기 저 승무원은 신입인데 안전훈련에서 1등을 했어요. 오늘 비행은 완전 어벤져스 팀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손님 안전을 책임질 테니 안심하세요. 차분한 상태에서 들으면 모두 거짓말임을 단번에 알 테지만 다른 뾰족한 수가 없었다. 이 모든 말이 무색하게끔 승객은 더 크게 울어젖혔다. 나는 함께 심호흡하자며 들숨과 날숨을 과장되게 선보였다. 그때였다. 한 승객이 심리 상담가라고 신분을 밝히며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신입 승무원이 이를 귀띔해 주었고 나는 화색이 되어 승객에게 심리 상담가분을 소개해 드리겠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승객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으로 쏘아붙였다. 사무장님이 책임진다면서요. 책임지겠다면서요.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안전은 책임지는데 상담은 전문가분이 저보다 낫지 않겠냐고 말하다가 승객이 눈을 희번떡거리는 걸 보면서 다시 심호흡이나 하자고 했다. 결국 나를 제외한 승무원들이 서비스를 이어나갔고 나는 승객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비행기가 살짝 흔들릴 때마다 동요하며 쉽게 진정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화로 주의를 돌리고자 했다. 승객은 한평생 비행기와 놀이공원을 무서워하며 산 사람이었다. 그 와중에도 주변 승객들이 힐끔거리는 게 느껴졌다. 내가 잘 대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본다는 생각에 더 긴장되었다. 승객을 침착하게 만들어도 본전이고 소란이 계속되면 승객 한 명 제대로 휘어잡지 못하는 사무장으로 격화될 것이라는 생각뿐이었다. 문득 15년 만에 비행기를 타는데 왜 하필 오늘 우리 비행기를 탔는지 궁금해졌다. 어느 정도 울음을 그친 승객이 코를 훌쩍이며 답했다. 울산에서 서울 가는 KTX가 5만 원인데 오늘 우리 비행은 3만 원이어서 탔다는 간단한 자본주의 이치가 담긴 대답이었다. 할 말이 없어 고개를 끄덕이자 승객은 창밖을 보며 몸을 떨었는데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끼어들었다. 하늘이랑 구름 좀 보세요. 이런 풍경 처음이지 않으세요? 승객이 드디어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예쁘네요 하고 말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비행기가 크게 흔들리자 이성을 잃은 승객이 앞좌석 위로 솟아있는 남성 승객의 머리칼로 손을 뻗으며 외쳤다. 아! 나 이거 잡을래. 앞좌석 승객의 머리는 탈모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나는 너무 놀라 내 정수리를 들이밀었다. 아니에요. 제 머리 잡으세요. 제가 머리카락도 더 길고 잡기 편해요.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뭐라고 짓거리는지도 모른 채 일단 내뱉고 본 거다. 옆에서 승객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그제야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착륙까지 이제 20분밖에 남지 않았다. 사무장으로 기내를 총괄 책임지는데 계속 앉아만 있을 수는 없었기에 승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일어났다. 승객의 손을 꼭 잡으면서 다 왔다고 10분대여야 체감상 적게 느껴질 것 같아서 5분을 깎아 15분이면 된다고 말해주었다. 자리를 뜨면서도 승객이 혼자 앉아있을 일이 걱정되었는데 한 손님이 전직 승무원임을 밝히며 다가왔다. 비행 중 승객이 도로 패닉 상태가 되면 본인이 옆자리로 가서 돕겠다고 했다. 나는 부디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혹시 몰라 심리 상담가 분에게도 다가가 승객에게 다시 패닉 현상이 찾아오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심리 상담가 승객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입을 뗐다. 아까는 정말 잘하셨어요. 비행 공포증 승객에게 급조해서 내뱉은 말이 심리 상담가를 비롯해 다른 승객에게도 다 들렸을 거란 생각에 부끄러워서 그저 아니라고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패닉 승객이 다시 소리를 질렀는지 착륙 사인이 울리기 직전에 전직 승무원 승객이 옆자리로 옮기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승무원 좌석에 앉은 채로 낮게 한숨을 쉬었고 비행기는 무탈히 착륙했다.
비행을 마친 나는 좀비처럼 집으로 돌아갔고 이후 그날 일을 잊고 지냈다. 바로 다음 날에도 다다음 날에도 평소처럼 비행을 했다. 그런데 그날의 비행을 잊지 않으신 분이 하나둘 나타났다. 승객 2명은 회사로 칭송 카드를 써서 보내주었는데 사무장이 승객을 진정시키며 달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내용이었다. 심리 상담가 승객은 며칠 뒤 다시 우리 항공기에 탑승해 다른 승무원을 통해 직접 쓴 책을 내게 전해주었다. 책의 첫 장에는 사인과 함께 승객의 안전과 마음까지 챙기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화이팅!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감시가 아닌 응원의 눈길이었음이 그제야 와닿았다. 새삼스레 안전한 비행이란 실로 승무원이 승객과 함께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게 돌아온 과분한 격려 덕분에라도 그날 비행을 잊지 않아야겠다고, 잊지 못할 비행이라고 되새겼다. 벗어날 수 없는 승무원상의 늪. 승무원을 향한 두발 및 행동 규제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승무원에게 가해지는 압박은 승무원을 희망하는 준비생, 승무원 학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과 어린 친구들에게도 고스란히 내려옵니다. 이것이 더욱 바로잡아야 할 이유인 것 같아요. 과거 나의 SNS 계정에 올린 승무원은 커피도 못 마시나요? 그래, 이런 댓글이 달렸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승무원이 되어 비행만 하던 나는 승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존재를 놓치고 말았다. 나는 승무원이 꿈도 아니었고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에서 승무원이 되고 싶었다. 돈이 없어 해외여행도 못 가봤는데 일하면서 여행까지 할 수 있다니 일석이조다 싶었고 이름 없는 수도권 대학에 스펙도 뛰어나지 않은 내가 대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승무원 직종뿐이라고 생각했다. 항공사의 일반직은 합격자들 스펙이 어마어마하던데 그나마 서류 전형 문턱이 낮고 면접 비중이 높은 승무원 직종은 일단 면접이라도 볼 수 있으니 여기서 제대로 어필하면 되겠다 싶었다. 일단 도전해보기로 결심한 이상 해당 직업군이 요구하는 부분은 맞춰야 한다고 여겼다. 취업 준비생인 나는 그들이 세워놓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애쓸 수밖에 없었다. 내가 경험한 면접 풍경을 떠올려 본다. 5명에서 8명이 반팔 블라우스에 무릎을 살짝 덮는 기장의 치마를 입고 일렬로 워킹해서 면접장에 들어가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선다. 내가 최종 면접을 봤던 한 항공사에서는 면접관들이 더 가까이 오라고도 요구했는데 그 말이 끝나면 일제히 면접관의 테이블 바로 앞에 바짝 붙어 섰다. 승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크게 새삼스럽지 않은 절차였다. 성인 기준 양팔 간격보다 가까이 마주서서 질문에 답했다. 면접관의 팔자 주름과 입술 각질이 일어난 것까지 너무 잘 보여서 부담스러웠는데 그거야말로 면접관들이 바라는 점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다. 나는 내 코와 양 볼에 벌어진 모공이, 오른쪽 얼굴에 동그랗게 팬 작은 흉이, 대기 시간 동안 들뜬 화장이 면접관에게 얼마나 적나라하게 보일지 내내 신경 썼다. 다른 항공사 면접에서는 다리를 그 정도밖에 못 붙이냐는 소리도 들었다. 다리를 일자로 붙이는 게 승무원으로 일하는데 큰 도움이라도 되는 모양이었다. 나는 스터디원들과 모의 면접을 할 때에도 각종 압박 스타킹을 신고 9cm 구두를 신은 상태에서 두 무릎을 붙이고 서 있는 연습을 했다. 다 같이 강남역 성형외과에서 그나마 싸다는 턱 보톡스도 맞았다. 누구는 입꼬리 올리는 시술을 받았다. 나는 헬스장까지 다니며 하체 근력을 키워 무릎을 붙여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끝내 두 무릎은 붙지 않았다. 면접관들이 다리를 슬쩍 볼 때마다 동떨어진 무릎이 움찔하며 부들부들 떨렸다. 다리와 몸매를 훑어보는 게 우리들 면접에선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수순이었다.
몸과 신체 부위의 총합으로 취급받는 기묘한 경험이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항공사는 다리가 예뻐야 한다더라는 카더라가 유행이었다.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와 외국어 공부도 중요했지만 외모 관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류 합격 발표가 있는 날에는 좀 잘한다 싶은 메이크업 숍은 전화 연결조차 어려웠다. 핸드폰 몇 대를 동원해가며 예약 전쟁을 치렀다. 면접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국 승무원 이미지의 화장과 머리카락 한 오라기도 삐져나오지 않은 쪽머리를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였다. 당시에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당연한 준비 과정이라고 여겼다. 승무원은 단아한 이미지로 예쁘고 날씬하니까. 떨어지면 내가 그만큼 예쁘지 않고 날씬하지 않으니까. 나는 떨어질 때마다 애꿎은 내 외모를 탓하며 면접장에서 보았던 나보다 예쁘고 늘씬하며 키 큰 아이들을 떠올렸다. 나는 점점 말라갔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했다. 8번 낙방 끝에 어렵사리 승무원이 된 후 동료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이런 소리가 오고 갔다. 근데 걘 승무원상은 아니지 않아? 그렇게 말함으로써 본인의 몸과 얼굴은 승무원 이미지에 근접하여 승무원이 되었다고 자부하는 듯 했다. 항공사가 요구하는 머리색과 헤어스타일과 화장법과 얼굴로 비슷비슷해진 우리는 그렇게 승무원상이 되어 승무원상이 아닌 누군가를 우습게 여기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우린 이미 합격했고 승무원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안심했다. 어쩌면 아리따고 여리여리한 이미지로 보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인스타그램에서 샵 예비 승무원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6만 4천 개의 게시물이 나온다. 한눈에 봐도 예쁘고 날씬한 데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다. 항공학과 유니폼을 입고 항공기 실물 모형 속에서 승무원처럼 안전점검을 하는 사진도 눈에 띈다. 한 친구가 그 사진에 댓글을 달았다. 완전 승무원상인데 유유. 나는 이 말이야말로 우리 사회와 항공사가 승무원 직종을 꿈꾸는 여성들에게 들이민 폭력의 증거라고 생각한다. 승무원상. 이 말은 이미 폭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비행하면서 항공학과를 졸업한 후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 후배는 교수님이 이번 여름방학 때는 꼭 코 수술 좀 해서 오라고 했어요. 라고 말했으며 다른 후배는 너 그 몸무게로 비행기 타면 비행기가 뜨겠니? 라는 소리까지 들었단다. 학교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과도한 외모 지적과 성형수술 권유였다고 한다. 내가 경악하는 표정을 지으니 그들은 허탈하다는 듯 말했다. 놀랍겠지만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게 폭력이 아니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물리적인 통증을 수반하는 폭력만이 폭력이 아님을 우린 잘 알고 있다. 사람이 사람에게 어디 좀 뜯어고치라는 말을 그렇게 쉽고도 뻔뻔하게 해도 되는 걸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믿음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 버젓한 대학교 전공학과에서 교수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까닭은 단 하나. 한국 항공사 승무원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외모와 몸매가 꼽히기 때문이리라. 그러니 승무원을 배출하는 항공학과에서는 더 예뻐지고 더 말라야 한다고 당당히 얘기하는 것이다. 떨어지면 예쁘지 않고 마르지 못한 학생 본인 탓으로 돌리기에 참 간편하고 쉬운 논리다. 제자의 취업을 위한 따끔한 사랑의 충고쯤으로 포장되겠지만 사실은 폭력이다. 승무원 화장품, 승무원 성형수술과 시술, 승무원 눈썹과 왁싱 등 승무원을 내세운 카피가 여전히 곳곳에서 보인다. 예쁜 승무원 언니들이 필수로 하는 땡땡 같은 문구는 대중에게 각인된 승무원의 이미지를 너무 잘 알기에 활용한 마케팅일 것이다. 승무원만큼 이미지 메이킹이 하나의 준비 과정으로 여겨지는 직종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배우다.
그런데 요즘은 이목구비 뚜렷하게 예쁘고 잘생긴 배우만 스크린을 점령하지 않는다. 개성파 배우니 연기파 배우니 자신 그대로의 고유한 매력을 살린 마스크로 각광받고 있다. 왜 승무원 직종은 아직도 하나같이 똑같은 장난감 병정의 모습을 강요받고 있는가? 내가 아무리 이런 글을 써도 대기업인 항공사는 싫으면 말아. 그래도 하려는 애들 줄 섰어. 라는 생각으로 변화의 목소리를 무시하면 된다. 아니, 무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성형외과는 값비싼 미용 시술을 문의하는 친구들로 붐비고 강박적인 운동과 섭식 장애로 시간을 보내고 방구석에선 손거울로 얼굴 이곳저곳을 뜯어보다가 샵 승무원 해시태그가 달린 현직 승무원 사진 84만 개와 자신을 비교하며 자괴감을 느끼고 있으리라. 승무원으로 일하고 싶을 뿐인데 취업을 준비할수록 우리는 승무원 상이 되어가며 자신만의 특유한 색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린다. 그렇게 우리는 장난감 병정이 된다. 항공학과를 졸업한 사촌 동생에게 꿈꾸는 미래를 물었다. 사촌 동생 역시 항공학과 진학 후 승무원을 준비하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막힘없이 대답했다. 오랜 시간 그려온 모습인 것처럼. 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은 승무원이 바지에 운동화 차림으로 성큼성큼 복도로 들어와요. 기내 안전 방송을 마치고는 어피어런스와 화장 무너짐을 걱정할 필요 없는 맨 얼굴로 오버헤드 비늘을 닫고 여기저기 안전 점검을 해요. 비행 중간중간 코에 땀방울도 맺히고 잔머리도 삐져나오지만 옷소매로 쓱 닦고 머리를 다시 짱짱하게 묶은 뒤 당당하게 기내 서비스를 해나가는, 그러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기라도 하면 승객들의 안전 요원이 되어주는 그런 승무원들이 일하는 비행기에 탑승하는 미래를 꿈꿔요. 그가 말하는 미래는 영 오지 않을 것만 같아 맥 빠진 웃음부터 나왔다. 그런 날이 올까? 항공사가 먼저 나서서 범세계적으로 반가운 채용 규정을 수립하고 승무원 개개인의 행동에 지나친 규제를 가하지 않으며 노동 현장에서 인격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국내 한 신생 항공사는 2020년 젠더리스 유니폼을 도입하며 성상품화를 지향하고 안전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9년 영국의 A 항공사는 승무원이 화장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그리고 내가 면접봤던 국내의 한 항공사는 여전히 최종 면접에서 자사의 치마 유니폼을 입혀 지원자를 같은 기준으로 두고 면접을 진행한다. 유니폼을 입은 다음 면접관들의 가까이 오란 말에 반팔 간격으로 다가가 멀뚱히 서 있던 나는 나의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몸뚱이로 평가받고 있다 느꼈다. 면접장 바깥에서는 여행과 비행이 좋아서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도전해보고 싶어도 외적인 기준에 부합할 자신이 없어 일찌감치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본인 잘못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특정 직업을 향한 고정관념의 해체를 시도하는 게 맞는 것일까? 손거울보다는 승객의 안색을 볼 수 있다면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자신을 위해서 승무원이 되어 함께 일하게 될 후배들과 수많은 준비생을 위해서도 전현직 승무원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매일같이 비행하는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승객의 안색을 살피는 일보다 손거울을 들여다보는 일이 중요할 수 없다는 것을. 안전 업무에 집중하기보다 몸에 딱 맞는 유니폼에 주의를 빼앗기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보이는 이미지에 신경 쓰느라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보다 동료와 즐거운 비행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더 가치 있음을 잘 안다. 서비스 최전선에서 승무원 업무를 몸소 수행하는 사람이 불편사항을 회사에 적극 건의하고 문화를 바꿔나가기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
나는 행정승무원으로 근무하며 객실 승무원 두발 자유화 시행을 위해 대표로 승무원 전원 의견을 취합한 후 상사와 대표이사에게 설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이사님에게 발표하는 날, 최대한 구체적으로 승무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게 관건이라 생각했다. 쪽머리를 하면 준비 시간이 늘어나고 새벽이나 이른 아침 비행은 더 일찍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피곤하다. 그 시간에 최신 업무 공지 재확인 등 본래의 안전 업무를 대비하는 게 맞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쪽머리를 하고 차나 택시를 타면 제대로 기댈 수가 없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기 때문에 불편하다. 같은 이유로 이착륙 시 앉아있을 때에도 바른 자세가 불가해 거북목이 된다. 이는 곧 업무 피로도 증가로 이어진다. 이처럼 세세한 부분까지는 미처 몰랐던 대표이사님에게 우리가 겪었던 괴로움이 오롯이 전해진 걸까? 대표님께선 발표가 끝나자마자 내일부터 바로 시행하라고 말씀하셨다. 부랴부랴 매뉴얼을 수정하고 공지사항을 작성한 다음 결제까지 받느라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하진 못했고 다다음 날부터 주발 자유화를 실시했다. 이후 한동안 승무원들에게 연락을 많이 받았다. 사무장님, 유유, 진짜 편해요. 시간도 안 잡아먹고 너무 좋아요. 회사를 떠나기 전 내가 해낸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다. 자율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발표할 자료를 만들고 있을 때 내 자리 뒤로 슬쩍 다가와 핀잔을 주던 타 부서 상사들이 있었고 자율화가 이루어지자 머리를 꼭 그렇게 풀어야 되겠느냐며 비행기에서 승무원을 보며 대놓고 불만을 표시한 상사도 있었다. 전원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무장도 단정하지 못할 것 같다며 우려하는 마음을 나타냈다. 이 모두의 헤어스타일보다는 승무원의 인권과 노동권이 더 중요하다고 가볍게 반박하며 넘겼다. 서비스 시에는 위생상 살짝 묵는다면 문제될 건 없다. 여성 승무원에게 몇십 년간 내려온 전통적인 이미지를 해치하는 일이다. 당연히 앓는 소리를 낼 것이다. 그것은 염려가 아니다. 볼멘 소리다. 신음 가득한 전통은 해체되어야 한다.